이미숙의 하루는 늘 6시에 시작된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것은 30년째 몸에 밴 습관이었다. 살며시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바라보면 그 창백하고 조용한 빛이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켰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이 시간만큼은 집이 온전히 자신의 것 같았다. 부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냉장고를 열었다. 박정우가 어제 다 먹은 요구르트를 확인하고 어머니가 보내준 된장이 아직 절반은 남았다는 것을 가늠하며 오늘 저녁은 뭘 끓일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미숙의 아침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즐거운 일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이었다. 쌀을 씻으면서 라디오를 켰다. 오전 뉴스 아나운서가 침착한 목소리로 세상 소식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미숙은 멸치를 우려내고 두부를 썰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리는 비어 있었다. 생각이 없다는 것과 평온하다는 것은 다른 말이지만 미숙은 그 차이를 오래전부터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정호가 내려온 것은 7시가 넘어서였다. 된장찌개야? 그는 양복 상의를 한 팔에 걸친 채 식탁 앞에 앉으며 물었다. 미숙은 국자로 찌개를 퍼 담으면서 고개만 끄덕였다. 어젯밤에 또 늦게 잔 거야? 눈이 부었네. 괜찮아. 드세요. 정호는 별말 없이 수저를 들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30년이 지나면 침묵도 언어가 된다. 구태여 말을 보태지 않아도 식탁 위에 올라온 음식의 온도와 반찬 접시의 배치와 찌개, 그릇의 깊이가 이미 충분한 대화였다. 정호는 밥을 빠르게 먹는 편이었다. 미숙이 두 번째 반찬을 집을 때쯤이면 그는 이미 수저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오늘 몇 시에 들어와요? 회의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7시쯤? 알았어요. 저녁은 있어요? 먹고 들어올게. 정호는 양복을 걸치고 넥타이를 고르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다. 미숙은 그 뒷모습을 식탁에 앉아서 바라봤다. 현관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멀어졌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미숙은 혼자 남은 식탁을 정리했다. 정호가 먹다 흘린 밥알을 행주로 닦고 빈찌개 그릇을 씻고 수저를 헹궈 건조대에 올렸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창밖으로 이웃집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보였다. 이런 날들이 미숙에게는 삶이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는 그냥 삶. 오전에는 아파트 경로당 봉사가 있었다. 미숙은 동네 봉사 모임에 나간 지 4년이 됐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따라 나섰다가 어느새 빠질 수 없는 자리가 됐다. 모임 사람들과 크게 친밀하지는 않았다. 깊이 속을 터놓거나 고민을 나누는 사이도 아니었다.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들. 미숙이 좋아하는 관계의 온도였다. 경로당에서 돌아오면 마트를 들렀다. 저녁 반찬 거리를 고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물음이 떠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가끔씩 아주 가끔 설거지를 하다가 혹은 마트 생선 코너 앞에서 그 질문이 불쑥 올라왔다. 그리고 미숙은 늘 같은 방식으로 그 질문을 가라앉혔다. 불행하지 않잖아. 그러면 된 거야. 저녁에 정호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왔어요. 씻고 내려와요. 수박 잘라놨어. 그래. 두 사람은 수박을 먹으면서 뉴스를 봤다. 정호는 소파에 반쯤 기댄 채 화면을 보며 이따금 혀를 찼다. 미숙은 그 옆에 앉아 수박씨를 빼면서 리모컨 옆에 놓인 정호의 손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다. 그 손이 낯설어진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미숙은 그 생각을 마저 끝내지 않았다.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었다. 정호가 하품을 했다. 이미숙의 오늘도 그렇게 저물었다. 완벽하게 평범한 하루였다. 화요일 아침이었다. 정호는 그날 출장 가방을 쌌다. 이틀 일정으로 부산 거래처를 방문한다고 했다. 결혼한 뒤로 출장은 늘 있는 일이었다. 미숙은 셔츠를 다림질에 개어주고 그가 자주 쓰는 상비약을 파우치에 챙겨 넣어줬다. 비 온다고 하던데 우산 챙겼어요? 차에 있어. 밥은요? 아침은 꼭 먹고. 알아. 정호는 바쁜 손짓으로 가방을 들었다. 현관에서 구두끈을 묶으면서 잠깐 미숙을 돌아봤다. 눈이 마주치자 짧게 웃었다. 미숙도 웃었다. 두 사람은 그 웃음의 의미를 굳이 해석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미숙은 식탁을 치우다가 안방에 들어갔다.
정호가 평소에 쓰는 검은 가방 하나가 침대 모서리에 걸려 있었다. 출장 캐리어를 챙기느라 두고 간 모양이었다.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미숙은 가방을 들어 옷장 위에 올려두려고 했다. 그 순간 가방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졌다. 잠금이 풀려 있었다. 지퍼가 반쯤 열리면서 안에 든 것들이 쏟아졌다. 명함 케이스, 볼펜 2자루 접힌 영수증, 그리고 미숙의 손이 멈췄다. 작고 검은 핸드폰이 하나. 정호가 항상 쓰는 것과 모양이 달랐다. 그보다 오래된 기종이었고 화면에는 특별한 장식도 케이스도 없었다. 그냥 민자 검정폰. 화면이 꺼진 채로 카펫 위에 놓여 있었다. 미숙은 한동안 그것을 들여다봤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다. 전원이 켜져 있었다. 화면 잠금이 걸려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창이 떴다. 미숙은 정호의 생년월일을 눌러봤다. 틀렸다. 결혼기념일을 눌러봤다. 틀렸다. 아이들 생일을. 그것도 틀렸다. 핸드폰이 잠겨버렸다. 미숙은 폰을 내려놓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업무용 폰일 수도 있고 예전에 쓰던 걸 보조로 가지고 다니는 것일 수도 있다. 세상에 핸드폰 2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다. 미숙은 반사적으로 화면을 봤다. 잠금 화면 위로 발신자 이름 없이 번호만 떴다. 그리고 메시지 일부가 보였다. 오늘 출장이에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거기서 미리 보기가 잘렸다. 미숙은 그 네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화요일에. 화요일. 정호는 매달 2-3번 화요일 저녁에 늦었다. 야근이라고 했다. 회의가 길어졌다고 했다. 거래처 저녁 자리가 있다고 했다. 미숙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랬는데 미숙은 핸드폰을 다시 가방 안에 넣었다. 가방 지퍼를 닫았다. 옷장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찬물이 손등 위로 흘렀다. 한 번도 뜨거워진 적 없는 손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아무것도 아닐 거야. 미숙은 스스로에게 그 말을 한 번 더 했다. 그러나 그 말이 예전처럼 쉽게 가슴 안에 내려앉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자꾸 떠올랐다. 네 글자. 화요일에. 그날 저녁 정호에게 전화가 왔다. 잘 도착했다고. 호텔 방이 넓다고. 내일 회의 잘 마치고 모레 저녁엔 들어간다고. 응, 알았어요. 잘 자요. 미숙은 통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 속에서 드라마 주인공이 울고 있었다. 미숙은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나는 왜 이렇게 손이 차가운 걸까? 정호가 출장에서 돌아온 것은 목요일 저녁이었다. 미숙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갈비찜을 했다. 정호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그는 맛있다고 했고 미숙은 그렇지 하고 받았다. 두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미숙의 눈은 정호의 핸드폰을 쫓고 있었다. 정호는 저녁을 먹는 내내 핸드폰을 2번 확인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빈도였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볼 때 한 번 더. 미숙은 그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보면서도 내면의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헤아리고 있었다. 어느 손에 폰을 드는지, 화면을 뒤집어 놓는지, 웃는지. 아무것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었다. 미숙은 아침부터 이상하게 손이 떨렸다. 아무 이유도 없이. 정호에게 밥을 차려주고 커피를 내려주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정호도 평소와 똑같았다. 아침을 먹고 넥타이를 고르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다. 그날 오후 미숙은 딸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연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27살이었다. 번호를 눌렀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끊었다. 할 말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다. 확인된 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한다는 건지. 저녁 5시 정호에게 문자가 왔다. 오늘 거래처 회의 길어질 것 같아. 저녁 먹고 갈게. 늦을 수도 있어. 미숙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외투를 꺼내 입었다. 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정호가 오늘 지하철로 나갔다는 것을 미숙은 기억했다.
미숙은 내비게이션에 정호 회사 주소를 입력했다. 회사 건물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기다릴 생각이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스스로도 몰랐다. 그냥 봐야 했다. 봐야 이 불안이 사라지든 커지든 할 것 같았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것은 6시였다. 5분, 10분, 20분. 미숙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건물 로비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 사이에서 정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미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건물 입구를 바라봤다. 6시 20분. 정호가 나왔다.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고 외투를 한 팔에 걸친 채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방향이 아니었다. 미숙은 차를 출발시켰다. 정호는 지하철역 쪽으로 걷지 않았다. 회사에서 2블록쯤 걸어 내려간 뒤 골목으로 들어섰다. 미숙은 차를 세우고 내렸다. 걸어서 따라가야 했다. 골목 안쪽에 작은 카페가 있었다. 간판도 없는 작은 카페였다. 정호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 미숙은 골목 입구에서 멈췄다. 다리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안에 들어가면 뭔가를 보게 된다. 보면 모를 수 없다. 미숙은 차가운 바람을 한 번 마시고 카페 유리창에 가까이 다가갔다. 창 너머로 안이 보였다. 정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맞은편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30살 안팎으로 보이는 여자. 짧은 머리에 어두운 색 재킷을 입은 여자. 정호보다 훨씬 젊었다. 두 사람은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웃지도 않았다. 정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보고 있었다. 여자는 창밖을 보다가 다시 정호를 봤다. 그 눈빛이 밝지 않았다. 오히려 무겁고 복잡하고 어딘가 지쳐 보였다. 미숙의 가슴 안에서 뭔가가 가라앉았다. 불륜의 자리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숙은 그 판단을 믿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믿고 싶을 때의 눈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것을 미숙은 알았다. 차가운 손을 주머니 안에 찔러 넣고 미숙은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정호는 8시 넘어 집에 들어왔다. 밥 먹었다고 했다. 피곤해 보였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호가 씻고 먼저 잠든 뒤 미숙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서 새벽 2시가 될 때까지 어둠 속을 바라봤다. 그 뒤로 미숙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검색했다. 남편 2번째 핸드폰. 남편 외도 확인법. 결혼 30년 남편 불륜 증거. 화면에 수많은 글들이 쏟아졌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이는 사진을 건드렸고 어떤 이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뒤졌다. 미숙은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상하게도 울고 싶지 않았다.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냥 뭔가를 알고 싶었다. 안개 속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고 싶었다. 정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냈다. 공동생활비 카드는 미숙도 관리했다. 그런데 정호 앞으로 된 개인카드가 있다는 것을 미숙은 알고 있었다. 거래처 접대비 명목으로 쓰는 카드라고 몇 년 전에 만들었다고 했다. 그 명세서를 요청할 방법이 없었다. 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정호의 서재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고 파일 박스를 꺼냈다. 계약 서류들, 보험증권, 각종 영수증. 그리고 봉투에 든 종이들. 미숙은 차분하게 하나씩 꺼내 살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떨릴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있었다. 카드 명세서가 아니라 이체 내역서였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같은 계좌로 이체된 기록. 50만 원. 매달. 20년 가까이. 계좌 이름은 강하은이었다. 미숙은 그 이름을 핸드폰 메모에 받아 적었다. 그리고 서랍을 닫고 서재를 나왔다.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마셨다. 위장이 차갑게 조여드는 것이 느껴졌다. 강하은. 그 여자의 이름이다. 그 카페에서 본 여자. 미숙은 SNS를 열었다. 강하은. 나이가 비슷한 이름이 여럿 나왔다.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확인했다. 프로필이 비공개인 것들은 제쳤다. 3번째쯤에서 얼굴이 맞는 계정을 찾았다. 카페에서 봤던 그 짧은 머리, 그 각진 턱선. 계정을 후어 내려가면서 미숙의 손이 멈췄다. 오래된 게시물 하나. 몇 년 전에 올라온 글이었다. 오늘이 아버지 기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이 선명합니다. 2004년 11월. 제가 12살이던 해.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의 계절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미숙은 그 글을 2번, 3번 읽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 그것도 사고로. 2004년 11월. 그것이 정호와 무슨 상관인지는 몰랐다. 그러나 미숙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맞물리기 시작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딘가 방향이 생기는 느낌.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 그 다음 화요일 미숙은 다시 나갔다. 이번에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골목 입구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흘렀다. 테이블이 6개뿐인 작은 공간이었다. 정호는 아직 오지 않았다. 강하은이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숙은 그 자리로 걸어갔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강하은의 눈이 순간 굳었다. 미숙을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낯선 사람의 느닷없는 접근이 당혹스러운 건지 표정이 빠르게 닫혔다. 미숙은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다. 저 박정호 씨 아내예요. 강하은이 숨을 들이마셨다. 입술이 약간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다. 알고 있었어요? 미숙이 조용하게 물었다. 내가 있다는 거. 예. 강하은이 짧게 말했다. 그럼 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남편이랑 어떤 사이인지. 강하은은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내려다봤다.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미숙은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폭풍처럼 쏟아내고 싶은 말들을 전부 눌러 참으면서 그냥 기다렸다. 강하은이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가 다시 테이블 위로 가져왔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박 부장님한테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미숙이 말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예요. 두 여자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카페 스피커에서 피아노 선율이 낮게 흘렀다. 미숙은 강하은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봤다. 거절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 그 사이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려는 눈빛이었다. 강하은이 입을 열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몇 년 전에 만들어두고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명함이었다. 기다릴게요. 카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맞은편에서 정호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정호의 눈이 커졌다. 미숙은 그 눈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으로 지나쳐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은 2번 신호를 놓쳤다. 앞차가 출발했는데도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뒤에서 클렉슨이 울렸다. 미숙은 그제야 엑셀을 밟으면서 백미러를 보지 않았다.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 울면 안 된다는 것을 몸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 신발장 앞에 한참 서 있었다. 구두를 벗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조명을 켜지 않은 현관이 어두웠다. 그 어둠 속에서 미숙은 조용히 서서 숨을 쉬었다. 소연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다. 딸은 전화를 2번 만에 받았다. 엄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밝았다. 미숙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입이 열렸다. 소연아, 엄마 얘기 좀 해도 되겠니? 소연이 잠깐 멈췄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 2번째 핸드폰이 있어. 그리고 매달 돈을 보내는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전화 너머에서 소연의 숨소리가 바뀌었다. 미숙은 짧게 지금까지 알게 된 것들을 말했다. 2번째 폰. 이채네요. 강하은이라는 이름. 카페에서 봤던 여자. 오늘 직접 만나러 갔다는 것. 소연은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다. 미숙도 감정을 섞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했다. 사실만. 확인된 것만. 말을 다 끝내고 나서 소연이 말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집이야. 혼자 있지 마요. 내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괜찮아.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 엄마. 소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딸이 화가 난 것인지 울고 싶은 것인지 미숙은 알 수 없었다.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요. 그러려고. 근데 그 전에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전화를 끊은 뒤 미숙은 서재로 다시 들어갔다. 이번에는 파일 박스 안을 더 꼼꼼히 봤다. 결혼 첫 해부터 시작된 정호의 서류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2004년 파일.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숙은 더듬어 생각했다. 민재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였다. 소연이 막 4살이던 해. 정호는 그 해에 직장을 옮겼다. 그리고 그 해부터 이체가 시작됐다. 미숙은 파일을 손에 들고 한동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아직 전체 그림은 아니었다. 그러나 윤곽은 잡혔다. 2004년. 강하은의 아버지가 죽은 해. 그 이후로 매달 50만 원. 정호는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미숙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그리고 노트를 하나 꺼내 지금까지 알게 된 것들을 받아 적었다. 글씨가 평소보다 굵고 눌렸다. 쓰면서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다 적고 나서 미숙은 30년을 생각했다. 새벽에 밥을 짓고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어머니 간병하고 명절 음식 만들고 이웃 행사에 참석하고 언제나 옆에 있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무게로 돌아오는지 미숙은 마음 안에서 느꼈다. 억울한가? 배신당한 것인가? 슬픈가? 미숙은 그 감정들을 하나씩 이름 붙이려 했지만 제대로 붙여지지 않았다. 분노가 올라오다가 슬픔 앞에서 멈추고 슬픔이 번지다가 다시 차가운 무언가로 굳었다. 감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정호였다. 카페에서 온 것이 분명했다. 미숙과 눈이 마주쳤을 때의 표정 그대로 집에 돌아온 것 같았다. 눈 아래가 어두웠고 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미숙아. 그가 서재 앞에 서서 미숙의 이름을 불렀다. 미숙은 노트를 덮었다. 오셨어요? 목소리가 낯설게 평온했다. 정호는 그 목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알아챈 것 같았다. 가방을 내려놓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늘 거기서 나오는 거 봤어. 미숙이 먼저 말했다. 정호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한테 할 말 있어요?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입이 열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서 있었다. 미숙은 그 침묵을 보면서 가슴 안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나중에 들을게요. 미숙은 노트를 들고 서재를 나왔다. 안방 문을 닫았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처음으로 손을 내려다봤다. 30년 동안 이 손으로 무엇을 해왔는지, 이 손이 받아낸 것들이 무엇인지. 손이 떨리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다. 그날 밤 정호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미숙이 안방 문을 닫은 뒤 그가 노크를 했다. 1번, 2번. 미숙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정호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멈췄다가 이윽고 멀어지는 것이 들렸다. 소파 쿠션이 눌리는 소리가 났다. 미숙은 눈을 뜬 채로 밤을 보냈다. 어둠 속에서 생각들이 끊임없이 돌았다. 강하은. 2004년. 매달 50만 원. 20년. 계산을 해봤다. 20년이면 2,400만 원이 넘는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월급에서 아니면 따로 모아둔 것에서. 미숙은 가게를 관리했지만 정호 개인 카드 내역까지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믿었으니까.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허술한 것이었나.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눈이 감겼다. 꿈 없는 잠이었다. 짧고 무거운 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호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소파 위에 반듯하게 개어진 담요 하나. 미숙은 그 담요를 들어 다시 접었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다. 며칠이 지났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다. 정호는 몇 번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미숙은 그 순간들을 알아챘지만 먼저 말을 열지 않았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 다 알지 못했다. 미숙은 정호의 통화를 녹음하기로 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핸드폰에서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찾아 설정했다. 오래된 기종이라 가능한 일이었다. 정호가 퇴근 후 안방에서 통화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미숙은 그때를 기다렸다. 사흘 뒤 기회가 왔다. 정호가 저녁을 먹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미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길을 세웠다. 안방 문이 닫혀 있었다.
미숙은 소리 없이 복도로 나와 문 앞에 섰다. 정호의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용은 들을 수 없었다. 미숙은 작은 녹음기를 문 앞 슬리퍼 아래에 밀어 넣었다. 구식 방법이지만 그것밖에 몰랐다. 통화가 끝난 뒤 미숙은 녹음 파일을 들었다. 처음엔 잡음이 많았다. 바닥과 슬리퍼 사이에 끼어 있어서 소리가 눌렸다.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알아,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근데 그게 다야? 그것만 있으면 돼?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근데 한 가지만, 이게 마지막이 됐으면 해. 또 침묵. 알겠어. 화요일에 보자. 거기서 통화가 끊겼다. 미숙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마지막이 됐으면 해. 불륜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미숙은 오랜 주부의 감각으로 그것을 느꼈다. 설레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죄인의 말이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말.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말. 미숙은 녹음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 가로등 불빛 아래 낙엽이 뒹굴었다. 계절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미숙은 뭔가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진실 앞에 서 있는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건 불륜이 아니다. 그러나 불륜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다. 강하은의 연락이 온 것은 일주일 뒤였다. 문자였다.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다. 이미숙 씨,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시간 되세요? 처음 만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강하은. 미숙은 그 문자를 3번 읽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네, 가겠습니다.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미숙은 강하은이라는 사람을 더 깊이 들여다봤다. SNS 계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후었다. 게시물이 많지 않았다. 몇 달에 한 번씩 올라오는 풍경 사진, 책 한 권의 구절, 드물게 자신의 사진. 화려하지 않았다. 관계를 드러내는 게시물도 없었다. 친구 태그도 없고 외식 사진도 없었다. 혼자인 사람의 계정처럼 보였다. 게시물 사이사이에 긴 글이 드물게 있었다. 미숙은 그것들을 하나씩 읽었다. 3년 전에 올라온 글 하나. 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5년이 넘었네요.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어머니도. 이제 진짜 쉬셔도 된다고 했더니 엄마는 피곤하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피곤하다는 말도 못하셨던 거겠죠. 미숙의 손이 멈췄다. 어머니 오랜 투병. 혼자 간병한 딸.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1년 전 글. 누군가에게 오래 화가 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여전히 생각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화를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는 방법을 아직 모릅니다. 미숙은 그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 그 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박정호라면 이 여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미숙은 그것을 직감했다. 악의적으로 남편을 유혹하거나 가정을 흔들려 한 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어딘가 무거운 것을 혼자 들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정호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한 것인가? 목요일 오후 미숙은 카페에 일찍 도착했다. 5분 뒤 강하은이 들어왔다. 처음 봤을 때보다 조금 더 피곤해 보였다. 혹은 그 피곤함이 이제야 미숙의 눈에 들어온 것일 수도 있었다. 강하은은 맞은편에 앉으면서 미숙과 눈을 맞췄다. 피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오셨어요? 왔어요. 두 사람이 커피를 주문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미숙은 서두르지 않았다. 강하은이 먼저 말을 꺼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자리를 만든 것은 강하은이었다. 강하은이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얹고 미숙을 봤다. 이미숙 씨가 어떤 분인지 박 부장님한테 들었어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다 싶었어요. 제가 중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셨을 테니까.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박정호 씨의 불륜 상대가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박 부장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강하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거짓말을 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럼 뭔가요? 미숙이 물었다. 강하은이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쌌다.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떴다. 제 아버지가 2004년 11월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요. 미숙의 등이 굳었다. 그 사고를 낸 사람이 박정호 씨예요.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온 순간 미숙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됐다. 카페 안의 음악도 다른 테이블의 대화도 창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도. 강하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말이 닿지 않았다. 미숙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쥐었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잠시 후 소리가 돌아왔다. 강하은이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운전자는 처벌을 받았어요. 음주는 아니었어요. 신호 위반이었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어요. 민사 합의도 됐고요. 합의가요? 네. 당시 저희 어머니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저는 12살이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당장 생계가 급했으니까. 그게 다예요. 미숙은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미숙이 말을 다 끝내지 못했다. 강하은이 대신 이어받았다. 박 부장님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22살 때 자기를 기억하냐고. 그때 저는 아버지가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어머니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봤고 연락이 왔을 때 나가봤어요. 뭘 원했어요? 남편이. 용서요. 강하은의 입끝이 아주 조금 비틀렸다. 박 부장님은 저한테 용서를 받고 싶어 했어요. 합의금을 받았으니 법적으로는 끝난 일인데 자기는 그게 끝이 아닌 것 같다고.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해왔고 생활 지원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걸 받은 거예요? 강하은의 시선이 내려갔다. 어머니 치료비가 없었어요. 낮은 목소리였다. 사고 이후로 어머니가 오래 아팠어요. 정신적으로.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받으면서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어머니가 힘들었을 테니까. 미숙은 그 말을 듣는 동안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화가 나야 할지 슬퍼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하은이 나쁜 여자가 아니었다. 강하은도 피해자였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혼자 간병하고 받고 싶지 않은 돈을 받으면서 10년 넘게 그 관계를 끊지 못한. 그럼 남편은? 미숙이 물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한테 말 안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강하은이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숙 씨 삶에 대해서 잘 몰라요. 박 부장님이 뭘 말하고 뭘 숨겼는지도 몰라요. 다만 강하은이 미숙을 똑바로 봤다. 이미숙 씨가 이걸 모른 채로 계속 사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어요. 미숙은 창밖을 봤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다. 코트를 여민 사람들,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가고 있었다. 고마워요. 미숙이 말했다. 강하은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반응이 미숙에게는 이상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을 예상하지 못한 거겠지. 가해자의 아내에게서. 오늘 이후로 박정호 씨한테 연락은 끊을 거예요. 강하은이 말했다. 그러세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여자는 각자의 커피를 마셨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만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 같았다. 카페를 나온 뒤 미숙은 한참을 걸었다. 어디를 걷는지 방향도 몰랐다. 그냥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미숙은 코트 깃을 세우고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20년이다. 20년 동안 남편은 그 일을 혼자 안고 살았다. 미숙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마디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미숙은 정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하은 씨 만났어요. 다 들었어요.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요.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았다. 답장이 오지 않았다. 5분, 10분, 20분. 그리고 진동이 울렸다. 알겠어. 두 글자였다. 정호가 집에 들어온 것은 6시였다. 평소보다 2시간 이른 귀가였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미숙은 잔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다. 정호가 서 있었다. 외투를 아직 걸치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 아래가 어두운 것이 하루 이틀 쌓인 피로가 아니었다. 수년치의 무게처럼 보였다. 앉아요. 미숙이 먼저 소파에 앉았다. 정호가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거실 탁자가 있었다. 평소에 함께 수박을 먹고 뉴스를 보던 그 탁자가 오늘은 다른 물건처럼 느껴졌다. 얘기해요. 미숙이 말했다. 정호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고개를 들어 미숙을 봤다가 다시 내렸다. 입을 여는데 한참이 걸렸다. 2004년 11월이었어. 목소리가 낮고 갈라졌다. 그날 회식이 있었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나는 술을 2잔만 마셨어. 2잔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 무렵엔 다들 그렇게들 했었으니까.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오는 길이었어. 밤 12시 넘어서. 신호가 바뀌는 타이밍을 잘못 봤어. 황색 등인 줄 알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데 빨간불이었던 거야. 그리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정호의 목소리가 멈췄다. 그 사람이 한 아버지예요? 응. 한 음절. 그 한 음절이 거실 안에서 아주 크게 울렸다.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날 밤에. 정호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미숙은 정호의 얼굴을 바라봤다. 20년 동안 이 사람이 이것을 안고 살았다. 새벽에 일어난 미숙 옆에서. 아이들 소풍날 도시락을 싸는 미숙 옆에서. 결혼기념일에 꽃을 사와서 웃는 얼굴로. 이것을 가슴 안에 넣은 채로 그 모든 날들을 살았다. 왜 말 안 했어요? 미숙이 물었다. 정호가 고개를 들었다. 무서웠어. 그 말이 나오는데 또 한참이 걸렸다. 내가 알면 어떻게 볼지. 나를 어떻게 볼지. 그게 무서웠어. 그리고 말을 하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내 안에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지. 아이들도 몰라요? 몰라. 20년 동안. 응. 미숙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다. 화가 나는 것과 슬픈 것이 동시에 치밀었다. 어느 한쪽이 이기지 못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가슴 안에서 서로를 밀었다. 하은 씨 어머니는요? 하은이 엄마는 사고 이후에 심하게 앓았어. 우울증이 심했고 몇 년 동안 입퇴원을 반복했어. 합의금으로는 치료비가 부족했어. 하은이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그게 속죄였어요? 정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처럼요? 그런 말이 아니야. 정호가 낮게 말했다. 속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됐어. 돈을 보내는 매달마다 더 선명해졌어. 그날이. 그 횡단보도가. 그 사람 얼굴이.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미숙은 소파 팔걸이를 손으로 쥐었다. 뭔가를 잡고 있지 않으면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았다. 정호가 나쁜 남자인가? 비겁한 남자인가? 아니면 그냥 죄를 짓고 그것을 감당하는 방법을 몰라서 혼자 삭혀온 한 인간인가? 미숙은 대답을 알 수 없었다. 지금 뭘 원해요? 미숙이 물었다. 용서. 정호가 말했다. 그리고 바로 덧붙였다. 근데 그 말 꺼낼 자격이 없는 거 알아? 미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떴다. 정호의 얼굴이 보였다. 이 얼굴을 30년 봤다. 이 사람의 주무르는 잠버릇을 알고 설탕을 2스푼 넣어야 커피를 마신다는 것을 알고 기분이 좋을 때 코를 살짝 실룩거린다는 것을 안다.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다. 나가요. 미숙이 말했다. 정호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 밤은 나가 있어요. 나 혼자 있고 싶어. 정호는 잠시 그 자리에 있다가 일어섰다. 외투를 다시 입고 지갑과 핸드폰을 집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다가 한번 돌아봤다. 미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미숙은 소파에 혼자 남았다. 집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30년 동안 두 사람이 채웠던 이 공간이 지금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천천히. 뺨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을 미숙은 닦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이 눈물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다.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30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어떤 비통함인지 전부인지도 몰랐다. 창밖에 어둠이 깊어졌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숙은 혼자 밥을 차렸다.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라디오를 켰다.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는데 식탁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다.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이렇게 도드라진 적이 없었다.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설거지를 했다. 오전에 소연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아버지랑 얘기했어요? 했어. 뭐래요? 미숙은 짧게 말했다. 20년 전 사고. 피해자 가족. 매달 보내온 돈. 소연은 전화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미숙은 기다렸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연이 낮게 말했다. 그런 걸 혼자 안고. 나도 처음 알았어. 어머니는 지금 어때요? 미숙은 잠깐 생각했다. 어때요?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괜찮지 않다고 하면 딸이 걱정할 것이고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 됐다. 모르겠어. 아직. 소연이 한숨을 쉬었다.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너 올 것 없어. 어머니. 소연아, 엄마 30년 살았어. 사흘은 혼자 있을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은 안방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55살. 눈가에 주름, 조금 처진 볼선, 반백이 된 머리카락. 이 얼굴이 30년을 산 얼굴이었다. 이 얼굴로 밥을 짓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었다. 그런데 이 얼굴이 정작 자신이 사는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 문장이 가슴 안에서 울렸다. 자책처럼 들리기도 하고 선언처럼 들리기도 했다. 몰랐던 것이 잘못인가? 알아야 했는데 모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알 수 없었던 것인가? 미숙은 거울에서 시선을 거뒀다. 오후에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아버지한테 연락 안 되는데 무슨 일 있어요? 미숙은 잠깐 어떻게 답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썼다. 잠깐 나가 계셔. 걱정하지 마. 민재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미숙은 받지 않았다. 3번 울리다가 끊겼다. 잠시 후 다시 문자가 왔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연락해요. 아들 목소리가 문자 너머로 느껴졌다. 미숙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말해야 할 때가 오면 말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었다. 저녁에 정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근처 모텔에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미숙은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필요한 것.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은 아무것도 몰랐다. 저녁을 먹지 않았다. 먹고 싶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 음악을 틀었다가 그것도 껐다. 아무것도 이 조용함을 채울 수 없었다. 밤 10시 미숙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오래된 다이어리였다. 장을 보거나 일정을 적는 용도로 쓰던 것이었다. 미숙은 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그리고 썼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멈췄다. 처음 써보는 문장이었다. 살면서 그 물음을 제대로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었다. 항상 가족이 원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 그것이 익숙했고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미숙은 무엇을 원하는가? 펜이 종이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물음이 마음 안에 오래 머물렀다. 고통스럽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깊게.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처음으로 열린 것처럼.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가을이 끝나가고 있었다. 미숙은 다이어리를 덮지 않은 채 눈을 감았다. 그 물음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숨을 쉬었다. 사흘이 지났다. 정호는 매일 아침 문자를 보냈다. 짧은 문자였다.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 춥더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미숙은 그 문자들을 읽었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보낼 말을 아직 찾지 못했다.
분노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그 어딘가에 미숙은 머물러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정호가 집으로 왔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미숙은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다. 현관 인터폰 화면에 정호의 얼굴이 떴다. 며칠 새 더 수척해진 것 같았다. 미숙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었다. 정호가 들어왔다.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고 했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왔다. 정호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식탁 의자에 걸터 앉았다. 미숙아. 미숙은 감자를 냄비에 넣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그 말이 뒤통수로 날아들었다. 미숙은 가스불을 줄이고 돌아섰다. 정호가 식탁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기도하는 자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붙잡고 있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지금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응. 미숙은 행주로 손을 닦았다. 그리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면 안 돼요. 미숙이 말했다. 30년 동안 내가 당신 어떻게 해줬어요? 밥 차리고 옷 챙기고 아이들 키우고. 이번엔 당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해요. 정호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지금 당신한테 화가 나 있어요. 그 사고 때문만이 아니에요. 미숙이 천천히 말했다. 20년 동안 나한테 말 안 한 것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옆에 있었잖아요. 당신 혼자 그 무게 지고 사는 동안 나는 그냥 밥이나 차리고 있었잖아요. 미숙아.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호의 눈이 붉어졌다. 미숙은 그 눈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니 지금은 마른 눈으로 정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가 있어요. 당분간은. 미숙이 말했다. 정호가 고개를 들었다. 이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이 집에서. 혼자 생각하고 싶어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내가 준비가 되면 연락할게요. 정호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안방에서 가방에 옷 몇 벌을 더 챙겼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미안해. 정호가 말했다. 미숙은 부엌에서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혼자 남은 집이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도 언제나 정호가 있었다. 그의 구두 소리, 양치질 소리, 코 고는 소리가 이 집을 채웠다. 그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집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 이렇게 조용한지 몰랐다. 미숙은 냄비 뚜껑을 열었다. 감자가 끓고 있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미숙은 그 김을 바라보면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안에 이상하게도 작은 공간이 생긴 것 같았다. 이 집이 온전히 자신의 것인 것 같은 느낌. 처음이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별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미숙은 처음 열흘 동안 습관과 싸웠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반사적으로 두 사람분의 밥을 차리다가 멈추는 일이 반복됐다. 정호의 커피잔을 꺼내다가 다시 넣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리모컨을 건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30년이 쌓은 몸의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끈질겼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에 밥 대신 토스트를 먹었다. 정호가 싫어해서 한 번도 아침 식사로 낸 적 없는 음식이었다. 빵을 구우면서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서 혼자 먹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두 번째엔 조금 편했다. 세 번째엔 이상하게 맛이 좋았다. 봉사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두 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디 아팠냐고. 미숙은 그냥 피곤했다고 했다. 더 묻지 않는 사람들이 고마웠다. 경로당 할머니들 옆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나누고 웃고 이야기를 들었다. 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2달째 되는 주말 미숙은 혼자 여행을 갔다. 소연이 내려온다고 했지만 말렸다. 대신 미숙 혼자 버스를 타고 남해에 갔다. 펜션을 하나 예약했다. 1인실. 처음 예약하면서 손가락이 망설여졌지만 결제 버튼을 눌렀다. 남해 바다는 11월 말에 빛을 담고 있었다. 차갑고 낮은 햇살이 수면 위에 부서졌다.
미숙은 바닷가 벤치에 혼자 앉아서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계획도 없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이상하게 꽉 찬 느낌이었다. 저녁에는 혼자 횟집에 들어갔다. 혼자 온 손님이라고 하자 종업원이 창가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다. 미숙은 광어회를 시키고 소주를 한 잔 마셨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소주를 혼자 마셔본 적이 없었다. 맛이 쓰고 뜨거웠다. 그러나 그 쓴맛이 싫지 않았다. 횟집 창문 너머로 어둠 속 바다가 보였다. 미숙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생각했다. 나는 바다를 좋아했구나. 그것을 지금까지 몰랐다. 정호는 바다보다 산을 좋아했고 가족 여행은 늘 산으로 갔다. 미숙은 그냥 따라갔다. 좋아요 하고. 자신이 바다를 좋아하는지 산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 없이 50년 넘게 살면서 자신이 바다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 사실이 우습기도 하고 이상하게 뭉클하기도 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숙은 핸드폰을 들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정미에게 문자를 보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였다. 정미야, 나 잘 지내.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어머 미숙아.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든지 연락해. 그 짧은 문자를 읽으면서 미숙은 창밖을 봤다. 고속도로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갔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몰랐다. 정호와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삶이 어떤 모양일지. 그러나 그 불확실함이 예전처럼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버스가 달렸다. 미숙은 눈을 감았다. 차창에 기댄 볼이 차가웠다. 별거 석 달째 되는 날 친정어머니 정숙이 찾아왔다. 예고 없이 왔다. 아침에 초인종이 울려 나가봤더니 78배 어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다. 미숙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목이 메었다. 어머니가 웃지 않았다. 그냥 들어가자 하고 말했다. 부엌에 앉아서 미숙이 끓여준 숭늉을 받아든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숙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미숙은 알았다. 어릴 때부터 알았다. 어머니의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이었다. 숭늉을 다 마시고 나서 정숙이 먼저 말했다. 정호가 연락 왔더라. 미숙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겠는데 미숙이가 어떤지 모르겠다고. 걱정된다고. 정숙이 숭늉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래서 내가 왔어. 어머니한테 연락했어요? 미숙은 그 말이 조금 뜻밖이었다. 그 사람이 그 정도 염치는 있는 거지. 정숙이 짧게 말했다. 비난도 옹호도 아닌 목소리였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잠깐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숙이 물었다. 뭘? 다요? 이 상황이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주름 가득한 옆얼굴이 그 빛 속에서 더 깊어 보였다. 나는 내 아버지한테 화가 났던 적이 있었어. 정숙이 말을 시작했다. 내가 어릴 때 일이라 기억 못하겠지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넘어갈 뻔한 적이 있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몇 달을 혼자 끙끙거리다가 손 쓸 수 없게 되고 나서 말했어. 미숙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그때 나도 지금 너처럼 화가 났었어. 왜 말 안 했냐고. 나는 뭐냐고. 그냥 밥이나 해주는 사람이냐고. 어떻게 했어요? 정숙이 미숙을 바라봤다. 살았지. 그 두 글자가 단단하게 떨어졌다.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도 살았어. 근데 있잖아 미숙아. 어머니가 미숙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주름지고 뼈가 드러난 손이었다. 오래 일한 손이었다. 용서라는 게 말이야.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야. 미숙이 어머니를 봤다. 그 사람 살려주려고 용서하는 게 아니야. 내 집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 무거운 거 평생 들고 살면 결국 내가 제일 힘들어. 미숙의 눈 안쪽이 뜨거워졌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용서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서두를 것 없어. 근데 미숙아, 한 가지만 기억해.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거야.
눈물이 났다. 이번엔 소리 내어 울었다. 어머니 앞에서 우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었다. 항상 괜찮다고 했다. 잘 지낸다고 했다. 정숙은 미숙의 손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이 그 손에 담겨 있었다. 저녁을 같이 먹고 어머니를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드렸다. 떠나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미숙은 생각했다. 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그리고 이렇게 단단해졌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붉었다. 겨울 저녁 노을이었다. 미숙은 차를 세우고 잠시 그 빛을 바라봤다. 어머니 말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별거 5달째 되는 수요일 오후였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숙은 그 시간 친구 정미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다. 정미는 미숙에게 사정을 묻지 않았다. 그냥 커피를 마시고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 얘기를 하고 동네 이야기를 했다. 그 가벼움이 미숙에게는 오히려 편했다. 민재의 전화 화면이 뜨는 순간 미숙은 이상하게 심장이 한번 조였다. 아들은 낮에 전화를 거는 편이 아니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고 급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미숙의 손이 멈췄다. 심장 발작이래요. 아까 회사에서 쓰러지셨대요. 지금 수술은 아니고 집중치료실에 계신데. 정미가 미숙의 표정을 보고 손을 뻗었다. 미숙은 전화기를 쥔 채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민재가 계속 말했다. 어느 병원인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머니 오실 수 있냐고. 알겠어. 미숙이 말했다. 연락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정미가 눈으로 물었다. 미숙은 짧게 말했다. 정호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정미가 얼른 가보라고 했다. 주차장으로 나오면서 미숙은 멈췄다. 병원에 가야 하는가? 그 물음이 발을 붙들었다. 별거 중이다. 5달 동안 만나지 않았다. 정호는 가끔 문자를 보냈고 미숙은 짧게 답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용서도 결별도 아닌 채로 그 시간들이 흘렀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 가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용서인가? 아니면 그냥 30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의무인가?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미숙은 외투 단추를 잠갔다.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자존심이 말했다. 가지 마라. 당신이 먼저 가면 지는 것이다. 당신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다른 무언가가 말했다. 이게 자존심의 문제인가? 30년 함께 산 사람이 쓰러졌는데. 미숙은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쥐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병원 이름을 입력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민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이 미숙을 보더니 눈을 붉혔다. 미숙은 민재의 팔을 한번 잡았다. 괜찮아 말하지 않아도 그 손으로 전했다. 아버지 상태는요? 위험하진 않대요. 스트레스성 심장 발작이래요. 혈관이 막혔는데 크게 막힌 건 아니라서 시술로 해결했대요. 이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미숙은 복도 끝 집중치료실 문을 바라봤다.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보호자는 가능하대요. 미숙은 손을 씻고 소독제를 발랐다. 집중치료실 문을 열었다. 침대가 여러 개 있었고 정호는 가장 안쪽 자리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팔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미숙은 침대 옆에 섰다. 정호가 눈을 뜬 것은 몇 초 뒤였다. 흐릿하게 뜬 눈이 천장을 향하다가 천천히 옆으로 돌아왔다. 미숙과 눈이 마주쳤다. 정호의 눈이 조금 크게 떠졌다가 다시 조용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숙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서 있었다. 침대 옆에. 정호가 눈을 감았다. 손이 침대 시트 위에 펼쳐져 있었다. 미숙은 그 손을 내려다봤다. 잡을지 말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손이 움직였다. 손가락이 정호의 손 위에 얹혔다. 그것이 전부였다.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었다. 그냥 손이었다. 오래된 두 사람의 손이 차갑고 조용한 병실 안에서 잠시 닿아 있었다.
병원에서 나온 것은 저녁 8시였다. 민재는 더 있겠다고 했다. 미숙은 아들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병원을 나왔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겨울이 깊어진 밤이었다. 미숙은 주차장으로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정호의 손. 차갑고 힘없던 그 손. 그 손이 30년 동안 미숙 옆에 있었다. 그 손으로 이삿짐을 날랐고 아이들 자전거를 잡아줬고 미숙이 아팠을 때 등을 쓸어줬다. 그리고 그 손이 20년 전 어느 밤에 핸들을 쥐고 있었다. 한 사람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미숙은 오래 앉아 있었다. 병원 입구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보였다. 꽃다발을 든 사람, 아이를 안은 사람, 빠른 걸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삶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누군가의 끝에서 누군가의 시작에서. 어머니의 말이 다시 들렸다. 용서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야. 내 집 내려놓는 거야. 미숙은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5개월 동안 혼자 살면서 바다를 보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으면서 미숙은 조금씩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분노를 오래 들고 있는 것은 정호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호가 한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건 괜찮지 않았다. 앞으로도 괜찮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평생 가슴에 넣고 사는 것과 내려놓고 사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내려놓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숙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미숙은 핸드폰을 꺼냈다. 정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신이 한 일이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평생 괜찮다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무게 내려놓을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래 들고 있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고마워.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미숙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벤치에서 일어섰다. 차갑고 맑은 밤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이 시원하게 채워졌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숙도 몰랐다. 정호와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갈지. 아이들에게 어디까지 얘기할지, 강하은과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졌다. 미숙은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았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혼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 소주 한 잔을 혼자 마실 수 있는 사람. 아침에 토스트를 먹어도 괜찮은 사람.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이미숙이 거기 있었다. 주차장을 걸어가면서 미숙은 발걸음이 가볍다는 것을 느꼈다. 억지로 가벼운 척 한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무언가가 내려진 느낌이었다. 짐을 내려놓은 어깨처럼.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래된 노래였다. 미숙은 볼륨을 살짝 높였다. 그리고 집을 향해 출발했다. 겨울밤 도로에 가로등이 연이어 켜져 있었다. 미숙은 그 불빛들을 따라 달렸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전부 보이지 않아도 이 불빛이 있는 한 달일 수 있다는 것을 미숙은 알았다. 이미숙의 겨울이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그리고 봄은 이미 오고 있었다.